네, 반갑습니다. 주털남 6번째 시간이죠? 예, 지난 시간에 2018년 증시 전망, 그래가지고 제가 세계 각국별로 거시적인 전망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 업종, 그리고 종목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언급하는 종목들은 꼭 명심하실게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요.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분야는 총 5개, 5개 분야이고요. 각 분야별로 종목 제시도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제약 바이오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도 질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 항암제 분야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면역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를 잇는 3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1세대가 화학 항암제고 2세대가 표적 항암제, 그리고 최근 3세대가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면역 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탈모, 체중 감소, 피부 노화, 두통,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기존의 화학 항암제는 특히 그랬고, 표적 항암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면역 항암제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항암 치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의사분이 놀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회진 돌다 보니까, 아니, 환자분 아드님은 어디 가시고 왜 아버님이 환자복을 입고 계세요? 이랬다는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진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웃으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간단히 보면요. 카티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세포의 일종인데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환자로부터 이 혈액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혈액 안에서 T 세포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분야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T 세포란 걸 또 혈액으로부터 추출, 즉 뽑아내갖고 요 T 세포 안에다가 암 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환자한테 다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본 원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사 아시죠? 노바티스. 거기서 이름이 좀 생소한데 킴리아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미국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상용화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백혈병, 그런 혈액암의 치료법으로 실용화 단계에 왔는데 2018년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혈액암뿐만이 아니라 방광암 같은 그런 다른 종류 암에도 응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배경 지식은 그렇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관련주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예. 가장 궁금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관련주들이. 근데 제가 그냥 그 중에 나름대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그리고 제넥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세 개의 종목들은 꼭입니다, 꼭. 중장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올 연말까지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단기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왜 더 그러냐면 최근에 이게 다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뭐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또 오늘 기사가 났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 첫 번째 녹십자 랩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시점 제일 중요하죠. 그거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차트상 봤을 때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걸로 보여요. 지금 들어가도. 왜 그러냐면요. 차트상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고, 최대 주주는 녹십자입니다. 백신으로 유명한 아시죠? 녹십자. 거기서 3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 기술은 NK세포가 있는데, NK세포, 이것도 좀 어려운데, 요 NK세포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 부각 중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암세포 추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것도 좀 용어가 어려운데 CAR-NK의 전임상 이런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임상이란 건 뭐냐면 임상 1상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원숭이 뭐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네. 그렇고 두 번째 바이로메드인데요. 바이로메드. 이거부터 매수 시점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바이로메드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앞으로 지켜보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1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미 뭐 급등이 나왔어요. 예.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다는 발표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걸로 보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최대 주주는요. 이 교수님 출신이에요.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 출신인데 김선영 사장 이분이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은 10.79% 정도 됩니다. 예. 지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바이로메드는 카트세포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카트세포가 또 어렵죠. 카트세포가 뭐냐면 요즘 이게 뜨고 있는 세포인데 환자 혈액에서 추출한 T세포를 조작해가지고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예. 요 카티세포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넥신. 예. 요것도 매수 시점부터 말하자면 제 의견입니다만 요것도 차트상 봤을 때 지금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 제넥신의 최대 주주는 한독입니다. 한독. 아시죠? 한독약품. 지분이 22% 갖고 있어요. 지분율이 22%. 그래서 요 제넥신은 정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이오가 원래 어렵잖아요. 제넥신의 그러면 성장 동력이 뭐냐? 뭐 성장 동력이 있어야 제가 뭐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면역 항암 후보 물질 중에 하이루킨이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죠? 하이루킨. 요 하이루킨은 또 어려운 말 나온다. 그죠? 인터루킨 7이라는 게 물질이 있는데 기존의 인터루킨 7이라는 물질에다가 근데 이 물질의 단점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못해 약효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약효가 오래 갈 수 있게끔 지속성을 좀 늘리는 그런 기술인 그 기술 이름이 또 어려워. 하이브리드 FC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술을 제넥신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물질 이름이 하이루킨이다.
요게 성장 동력이다. 제가 봤을 때 제넥신의 성장 동력이다. 그죠? 그래서 그 면역세포인 T세포의 그 가지수, 숫자를 늘려가지고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존의 면역 항암제들의 대부분은 주로 이 T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인데요. 암 환자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암 환자분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T세포가 많지가 않아요. T세포 숫자가 적어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써도 기대한 효능을 별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T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면역 항암제는 아직은 없었는데, 이 제넥신이 국내 임상 1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이루킨의 안정성, 그리고 T세포의 숫자가 증가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임상, 아직은 1상에 불과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넥신이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인터루킨, 아까 기존의 물질, 인터루킨 7은 이것도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외부에서 이제 암세포가 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T세포라는 게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이 T세포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T세포가 좀 더 많이 발달하고 증식, T세포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여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에요. 인터루킨, 기존의 7이. 그죠? 그래서 이게 면역 치료에 있어서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터루킨 7이란 물질이 이게 암의 치료제로 쓰일 걸로 기대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약간 단점이 있는데 체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매우 적어. 오래 못 가.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치료제로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지가 못했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제넥신이 인터루킨 7이라는 물질에다가 지속성 기술을 적용을 해갖고 활동 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활동 시간을 늘렸다. 그래서 약효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인터루킨 7을 활용하는 항암 후보 물질, 이걸로 임상을 진행 중인 곳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넥신이 유일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다 용어도 다 낯설고 다 어렵고 워낙에 전문 분야라서 그냥 상식 정도로,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상으로 첫 번째 분야, 제약 바이오 분야는 마치고요. 노파심에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반드시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길게 보고 올해 연말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 분야였고요. 두 번째 분야는 자율주행차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아시죠? 이것도 요즘 얼마 전에 미국에서 CES도 열렸죠. 그리고 다음 달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사족인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올해 MWC에서 최대 화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그래서 관련주로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죠? 그리고 코오롱 SKC PI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잠깐 사족으로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 시점은요. 추후 5일선이 21선 또는 61선하고 키스하고 나서, 키스라는 말 아시죠? 키스하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다.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 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완만한 속도로 좋은 거죠. 완만한 속도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지금 추세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수 타이밍이 잡히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요 에이테크 솔루션 관련해서 좀 특이점은 삼성전자가 15.9%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고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할 때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쁘신데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길게 제가 떠들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그냥 핵심만 딱딱딱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세 번째, 다음 분야는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근데 전기차 분야는 작년에 이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유망하리라 봅니다. 올해도. 예. 전기차에 있어갖고 핵심은 뭘까요? 전기차에 있어 핵심. 타이어일까요? 핸들? 와이퍼? 아니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작년에 좀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간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배터리 쪽보다는 충전 인프라에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충전 인프라.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기차면. 그죠? 그럼 종목은 뭐가 있냐? 예. P&E 솔루션인데요. P&E 솔루션.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가 있는데, P&E 시스템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를 통해서 급속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급속 충전기.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볼 것 같다는 겁니다. 수혜. 이 또한 매수 시점 말씀드려야겠죠. 매수 시점. 근데 매수 시점은 제가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2018년 1월 15일 기준 5일선이 21선에 맞닿아 있으면서요.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변곡점. 그래서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매수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타깝게도 61선까지도 밀려갖고 내려갔다. 그러면 61선에서 키스하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 솔루션은 최대 주주가 정대택이라는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분은 지분율이 36%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영권은 비교적 안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 솔루션이고요. 네 번째 분야는요, 수소연료 전지차 분야입니다. 그냥 간단히 줄여서 수소차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분야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이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선정한 이유는 현대차에서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올해 좀 이 수소차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현대차가. 왜냐면 현대차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돌파구로 요 정의선 부회장이 수소차를 올해 들어서 아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관련 종목은 뭐냐 이거죠. 관련 종목. 그거는 일진 다이아입니다. 일진 다이아를 제가 골라봤어요. 일진그룹의 계열사죠. 그래서 요것도 매수 시점을 말씀드려야죠. 매수 시점은 요것도 지금 당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지켜본 후에요. 차트상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121선까지 뚫고 내려오면
하락 추세가 아마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뚫고 내려오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까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아니면 만약에 2, 3일 내로 상승 추세가 운 좋게 나와버리면 뭐 매수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 당부할 점은, 이 수소 연료 전지차 분야는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내가 특히 이 분야는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결정을 했다면요, 타 분야에 비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꼭 유념하시고요. 예. 그 일진다이아는 이게 왜 수소차 관련주냐면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 저장 탱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거의 독보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수소 저장 탱크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럼 이게 왜 수소 저장 탱크가 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요, 이 수소차에 그 장착된 배터리를 수소로 충전을 해야 돼서 그래요. 수소로 충전을 해야 해서. 그래서 그 수소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갖고 그 충전된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최대 주주는 일진홀딩스예요. 그래서 지분율이 61%.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타 분야, 제약, 바이오, 전기차, 뭐 다 자율주행차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한두 종목만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로봇입니다. 로봇.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자율주행차, 로봇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근데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로, 로봇 분야도요,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소차보다 더하죠. 뭐가? 인내가 필요한 분야다. 인내가. 이게 아직은 좀 이게 이른감이 있어요. 이른감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올해 안에 막 폭등하지 않을까, 올해 안에?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좀 로봇에 관심이 있고 뭔가 좀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이 로봇 분야는 특히 여윳돈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봐라, 로봇은. 그럼 관련 종목은 뭐가 있냐?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이 매수 시점은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차트를 보니까. 추후 차트의 움직임을 보다가 확실한 상승 추세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로봇 분야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분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 1월 15일 현재 며칠간 보니까 며칠 동안 음봉이 계속 나왔어요. 음봉이.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21선까지 뚫고 내려갈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RS 오토메이션은 뭐 만드는 회사길래 로봇 관련주냐? 아까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저장 탱크가 핵심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봇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요,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의 움직임,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션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고난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로봇 모션 제어기하고요, 그 로봇을 보면 사람으로 치자면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굉장히 많죠,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형 로봇, 인간의 모습을 본뜬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손목, 팔꿈치,
무릎, 관절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관절을 구동하려면 모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모터. 그래서 이 로봇 모션 제어기하고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로봇 관련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최대 주주는 강덕현 사장이에요. 이분이 29%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예. 참고로 그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3D 프린터가 주식 시장에서 테마가 된 적이 있어요.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3D 프린터 막 관련해서 붐이 일어났을 때, 폭등을 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트로닉스 뭐였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종목이 왜 폭등을 했냐면, 3D 프린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펌웨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일반 지금 용지 같은 거 2D 용지 같은 거 인쇄할 때도 보면 프린터 안에 보면 노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요즘 그 좋은 고가의 레이저 프린터는 소음이 발생 안 하지만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아마 좌우로 수평으로 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잉크를 이용해서 인쇄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 노즐의 그 움직임을 제어, 즉 모션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펌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목을 왜 폭등을 했냐면 3D 프린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내가 인형을 하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 프린팅을 해라 하고 프린터한테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제어를 해야겠죠. 노즐의 움직임을 지멋대로 왔다 갔다 사발 미친년 널뛰듯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이 그때 폭등하고 날아갔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짧게 했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모쪼록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1년을 봐라. 그래서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몰빵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제 지인들 중에 한 명도 그 친구는 무조건 몰빵이에요. 자기는 몰빵이래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수익이 그래도 잘 나와요. 몰빵을 하는데. 타고난 능력자 같아. 그런 반론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몰빵을 해야지. 종목만 잘 고르면 몰빵을 해야 빨리빨리 수익을 내서 큰 돈을 벌지. 언제 일반 투자자가 그거를 분산 투자를 하냐, 언제 돈 버냐, 워렌 버핏이나 분산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도 말도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몰빵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저도 좀 반반인데,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몰빵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종목 정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편입할 것인지 구성을 할 때 제 생각에 그냥 참고 삼아. 만약에 2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한 종목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런 진짜 괜찮은 종목에 그냥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한 종목에다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한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단기 매매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